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파란 하늘이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뒤에서 불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모든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하영 씨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폭풍의 폐허 속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작은 씨앗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아픔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세상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배신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불공평한 운명 앞에서도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한 용감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온기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하영, 올해 32살입니다. 송파구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죠. 남편 민준 씨는 전기 기술자로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느라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진 않아도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 인생 가장 큰 기쁨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7살 딸 서아였습니다. 늘 제잘거리며 웃음 많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던 아이. 온종일 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세상 모든 것을 궁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교 생활이 힘들어 피곤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목욕하자고 아이를 불렀을 때 서아는 예전처럼 엄마, 비눗방울 놀이하고 싶어요. 라며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만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왜 그래? 엄마가 씻겨줄까? 하지만 서아는 세차게 고개를 젓더니 욕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아는 물을 무서워하고 샴푸가 눈에 들어갈까봐 늘 제게 씻겨달라고 조르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단호하게 저를 밀어내는 겁니다. 처음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을 따라 스스로 해보고 싶어 저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면 아이는 저를 피하기 급급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하면 어떤 날은 소리 없이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서아한테 뭐라고 했어? 왜 엄마가 도와주는 게 싫어? 아이는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서아는 그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나가 계세요. 라고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크려나 보네.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바쁜 사람인 걸 알기에 원망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제 딸아이의 눈에는 분명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다가 아이의 옷에서 작은 멍 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팔뚝과 무릎에 선명하게 나 있는 자국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묻자 학교에서 넘어졌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선생님은 서아가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게 무엇인지 상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집 안에 아이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저희 집엔 저와 서아, 그리고 1년 가까이 일해오신 가사도우미 박 여사님,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묵묵히 집안일을 하셨고 가끔 서아에게 사탕을 사주기도 하셨죠. 저는 그분을 믿었지만 이상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고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서아는 유독 박 여사님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애들 아주 영악해요.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야 말을 듣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게 불투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길 바랐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아가 목욕하는 중에 욕실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아이가 더 놀랄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물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아이가 이토록 저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서아가 좀 이상한데 혹시 뭐 보신 거 있으세요? 그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뭘. 장난이 심해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아, 만약 의심이 든다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봐. 사생활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잖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자신이 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저는 거실장 위, 복도와 욕실, 문이 보이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이틀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죠. 하지만 셋째 날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서아가 침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뒤에서 무언가 말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욕실 문을 세게 잡아당겨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으로 소름 끼치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서아를 힘껏 안아주자 아이는 제 손길에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후 73초쯤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예전 같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뒤 저는 서아를 품에 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겨우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속 영상이 그 작은 몸짓과 눈빛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제가 어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 차림의 형사 두 분이 도착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에 김 형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해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형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 가사도우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닦을 새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침실에서는 실컷 울다 지쳐 잠든 서아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예전에 해막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마음은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엄마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상처받고 있는데 그것을 나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박 여사님이 행주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형사들을 보자 그분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누구를 찾으시나요? 김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할경찰서 소속입니다. 이 댁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 여사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오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님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최근 며칠간의 일과 서아를 돌보는 방식, 제가 출근한 시간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힘없이 대답하던 박 여사님은 질문이 깊어질수록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김 형사님이 아이가 욕실에 있을 때 함께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건 갖다 주려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그분을 빤히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그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미끄러져 다칠까봐. 그래서 확인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아이가 놀라서 그 뒤로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그분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형사님과 동료분은 진술을 기록한 뒤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안심하십시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든 정황을 명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부주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공포에 시달렸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서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낡은 인형을 꼭 쥔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타인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아를 데리고 아동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아이가 강압적인 행동이나 고함을 겪은 후 나타나는 가벼운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학교를 쉬게 하고 아이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여사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친손녀처럼 아꼈어요, 사모님. 그런데 제가 늙어서 성질이 급한 탓에 아이가 물장난치다 넘어질까봐 홧김에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의 부주의가 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서세요. 이번 달 월급은 모두 챙겨드릴 테니 고향에 내려가서 편히 쉬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고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낯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서아 곁에 앉아 벽에 비친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조각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 스마트폰을 쥐었던 제 떨리는 손, 가사 도우미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슬픈 교향곡처럼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흘 뒤 남편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와 서아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과 아이 곁에 더 자주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무관심했다면, 엄마의 직감을 외면했다면 제 아이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온전히 서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요리를 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고 다시 집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아이는 달려와 제 품에 꼭 안겼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자 서아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말 안 해서 엄마가 나 미워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엄마는 엄마 자신한테 화가 났어. 우리 서아를 더 빨리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서아를 사랑해.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에 녹화된 낡은 영상들을 지우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제가 출근한 어느 날 정오에 녹화된 집안에 아무도 없던 시간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영상을 재생한 저는 단 몇 초 만에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아가 깊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이 제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은 여전히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의 형체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5분 넘게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택배 기사인가 싶었지만 다음 장면에서 그는 다시 돌아와 문 손잡이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정체 모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날 오후의 햇살이 담벼락을 넘어 그의 얼굴에 잠시 비쳤을 때 저는 그가 낯익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주 익숙했지만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끄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부터 민준 씨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고 침울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저 업무 전화라고만 했지만 아내의 직감은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몇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낯선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숨막히는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김 형사님께 영상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영 씨, 이 사람은 단순한 좀도둑 같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어요. 이 집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숙하다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와본 적이 있거나 대개 생활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댁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박 여사님은 계셨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외에 배달원이나 수리기사 같은 분들 말고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꼼꼼히 메모를 한 뒤 제게 조언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시고 집 외부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세요. 제가 이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아가 요즘은 아주 얌전해요. 말수는 적어졌지만 창밖을 자주 내다보더라고요. 제가 물으니 아빠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아이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피하는 것처럼요. 저녁에도 늦게 돌아와 대충 식사를 마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가 손을 꽉 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 잠꼬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들리진 않았지만 미안해라는 두 마디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누워있는 남편 때문에요. 다음 날 밤 저는 다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과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요. 남편에게는 도둑 예방 차원이라고 둘러댔고 그는 건성으로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틀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셋째 날 제가 아직 퇴근하기 전인 오후 5시에 또다시 카메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앱을 열어 영상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전 영상과 똑같은 흰 셔츠에 야구, 모자,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가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서랍을 열어 어떤 서류 뭉치를 꺼내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떨이에 그 서류 뭉치를 통째로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왜 낯선 사람인 척 위장했을까?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서류를 불태워야만 했을까?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회사라고 알고 있던 인천의 건설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낯설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2달 전에 이미 퇴사하셨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계속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퇴사하신 거 확실해요. 저는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듯 추웠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뜯어보았죠. 남편이 서류를 태울 때 재떨이 밖으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 글씨를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희미했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산 위임장, 서명, 이하영.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산 위임장이라니 왜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지?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대했지만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주택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고 매도인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 아래에는 붉은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제 등 뒤에서 이 집을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충격에 빠진 듯 서 있던 그는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저는 뒷걸음질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설명을 더 해요? 낯선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서류를 챙기고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이려 했어요? 남편은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는 저와 남편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심장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멈출 생각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지난 8년간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자가 이토록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린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몰래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격렬한 전쟁이라도 치른 사람처럼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한자 한자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말기 암이셨어. 하영아, 당신 걱정시킬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아와 밝힌 비수 같았습니다. 말기 암이라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긴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 남지 않으셨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냥 치료비라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 기회를 갖고 싶어 하셨어. 당신과 서아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야.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집이라도 팔아서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공감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화낼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나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야. 설령 그게 당신을 속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하영아. 나는 당신과 서아를 사랑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남편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한 행동은 제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바라보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팔았어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봉투 안에는 주택 매매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어머님 병원비로 썼지만 남은 돈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남겨두고 싶었다면서요. 그는 제가, 그리고 서아가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위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핏발선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숨겼어요?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다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나를 우리 딸까지 속여야만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영아. 당신한테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당신을 잃을까봐, 이 가정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당신과 함께 모든 걸 해결해 나갈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제 사랑 역시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져버릴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들을,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딸과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저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혼란 속에서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 헤맬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남편이 차마 제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제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공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고 꽉 쥔 자신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호하지 않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 말이야. 저는 의심 가득한 눈빛을 숨기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앓고 계셨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지. 의사는 큰돈이 없으면 치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했어.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 저는 남편의 말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왜 처음부터 저와 이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저를 속여야만 했을까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어. 하영아, 당신과 서아는 평온한 삶을 살길 바랐어. 지나간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당신이 이런 무거운 감정을 짊어지게 할 순 없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그는 제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남편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후회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화내고 날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한 모든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 마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속았다는 분노 사이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용서할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배신감에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당신이 한 일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 저와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왜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당신과 서아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영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끔찍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었고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사랑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기만감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통스럽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질 수는 없어요.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수년의 세월,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이 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과연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서아는 우리 가정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모른 채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모든 것이 단순하고 맑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막 치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배신. 모든 것이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윙윙거렸고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비쳐 저와 남편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겹쳐 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관계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따금 뒤척이는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잠 못 이루고 있겠지요. 함께 산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굳건한 버팀목이었고 모든 어려움에 맞서는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라도 단번에 허물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른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아는 꿈을 꾸는지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였죠. 그는 제 앞에 물 한 잔을 따라 놓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이 말만은 하고 싶어. 절대 당신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친정에 가 있을게요.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망했습니다. 떠나려는 거야.
하영아. 저는 그가 제 눈물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둘 다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뿐이에요.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제가 서아를 안고 차에 탈 때 남편은 현관 계단에 서서 슬픔 가득한 눈으로 우리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돌아와 줄래?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소리였지만 마치 이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제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딸과 외손녀를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툇마루에 앉아 골목길을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던 순간들, 아이를 재우던 그의 모습, 모든 것이 느린 영화처럼 재생될수록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내가 그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것이 아내를 속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만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통은 마음속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김 형사님께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집문서에 관한 일을 대략 설명하고 혹시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영 씨, 남편분께서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어머님이 말기 암이셨다고. 김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뒤집어 인감도장이 찍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합니다. 이 도장은 실제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아니라 위조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서류를 쥔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위조라니요? 하지만 남편이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요. 김 형사님은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위조가 맞다면 누군가 남편분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혹은 남편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집을 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화할 줄 알았어.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하영아, 무슨 말이에요? 똑똑히 말해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며칠 전에 차마 당신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 편안하게 가셨어. 하지만 집을 판 건 단순히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친척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그분. 그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두려웠어. 명예를 잃고 우리 가족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하영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동시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용당한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과 서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이제 그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 사랑했기에 잘못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모든 진실을 밝혀내요. 우리 딸이 거짓의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마워, 하영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이 남은 것 같아. 남편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믿음이 남아있다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낯선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내고 말겠다고. 저를 위해, 제 딸을 위해, 그리고 한때 사랑이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해주었던 그 남자를 위해. 그날 밤 통화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사건은 단순히 선의가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더 챗바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가 김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하영 씨, 남편분과 다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위임장의 직인을 감식해 본 결과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위조 방식이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기 사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니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 달 전쯤 급하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노리는 공증인 사칭 사기단이 있었습니다.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죠. 그 일당 중에 김순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여러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전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 집에서 일했던 그분이요. 김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그는 하영 씨의 신뢰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량해 보이던 얼굴,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리고 가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들. 한 번은 박 여사님이 자기 아들이 사기를 당해 집을 잃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며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저는 김 형사님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저희가 전담팀을 꾸려 추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남편분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의도치 않게 범죄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아가 보고 싶어. 하영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나한테는 당신이랑 서아밖에 없어. 언제 돌아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좀 남았어요. 끝나는 대로 돌아갈게요. 집에 있는 동안 조심해요. 아무도 믿지 말고 낯선 사람, 특히 어머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 말 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 낙엽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 가사도우미를 가족처럼 믿었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박 여사예요. 저 찾지 마세요.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쳐다보며 그대로 굳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진 번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김 형사님께 알렸습니다. 그는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방패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아주 치밀한 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배우는 누구일까요? 김 형사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남편분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척이거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친척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에 남은 희미한 지문이 주택 매매 잔금을 수령한 사람의 것과 일치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민수, 남편분의 이복 동생입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우리 집에 머물렀었고 늘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김 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빚에 시달리다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사도우미와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착해 보이던 얼굴, 작년에 우리 집을 떠날 때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종적인 모습 뒤에 이토록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날 아침 김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 씨, 김민수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인천에서 김순자라는 여성과 함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다시 연락해 온다면 녹음을 해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빚만 갚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우리 가족 전체를 속였어. 형이 집을 팔게 만들고 어머님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거니?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민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형수님.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그때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배우는 누구일까? 왜 민수는 그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입을 다물었을까? 저는 급히 김 형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마지막 통화 신호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무거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국도변에서 김민수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건은 이제 진짜 범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을 서성였고 스마트폰을 쥔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제 자신보다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일로 지칠 대로 지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이 다름 아닌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 툇마루에 앉아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지금의 제 인생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 안겨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잠시 평온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밤 9시쯤 김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영 씨, 방금 김민수의 행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여관에서 중년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계속 통화 가능하도록 대기해 주십시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든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주하기 두렵지만 무언가가 저를 진실의 코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님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막 떠나려던 참인 것 같습니다. 하영 씨, 혹시 남편분께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민수가 형이 아니면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민준 씨를 남편분께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걸고 나서야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결인 듯 쉰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민준 씨, 민수. 민수를 찾았대요. 김 형사님이 지금 인천에 있는데 민수가 당신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한대요. 지금 당장 가봐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갈게. 저는 김 형사님과 국도변의 작은 여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께 서아를 부탁드리고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나기를, 더 이상의 희생은 없기를.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여관 주변은 한적했고 희미한 노란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길모퉁이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사무실에 박 여사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뒀으니 남편분만 도착하면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의 오토바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멈춰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진정해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형사님과 함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약속은 끝났잖아요. 대체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받아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누군데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그 돈을 만져봤겠어.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형이다. 문 열어.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남편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술을 떨었습니다. 형이 왔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 여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고 밖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고는 질겁했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두 명의 형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김 형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위조 서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형한테, 어머니한테, 우리 가족한테 왜 그랬냐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 모든 걸 꾸민 건 나나 저 아줌마가 아니야. 우린 그냥 그 사람 손에 노란한 장기말일 뿐이야. 김 형사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배우가 누구야? 똑똑히 말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고모님이요. 민준이 형 고모요. 그분이 모든 걸 지시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름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박 고모,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셨고 늘 저를 딸처럼 아낀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그럴 리가.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습니다. 박 고모가? 고모는 내가 이 집 살 때 보증까지 서주셨던 분인데.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고모는 도와주는 척했던 거예요. 사실 형 집을 사들인 사람도 고모예요. 모든 게 형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할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 형한테만 재산을 더 많이 남겨줬다고 그걸 늘 원망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차가운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움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고모, 조카라 부르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니. 김 형사님은
즉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박 고모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뒤 그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아침에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박 여사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방 안에는 저와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구 대신 죄책감을 짊어질 필요 없어요.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제일 무서웠어. 하영아, 만약 당신이 끈질기게 파고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 누가 나를 해쳤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야죠. 우리는 함께 이 폭풍우를 이겨내야 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평온과 믿음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 뒤 경찰로부터 박 고모가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릴 때부터 남편을 그토록 아끼고 늘 가족을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비극의 배우일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김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 씨, 저희가 박 여사를 체포했습니다. 많은 것을 자백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분과 함께 대질 신문을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서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넋나간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박 고모가 잡혔대요. 경찰에서 우리가 대질 신문을 했으면 좋겠대요. 저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수천 가지 감정이 담긴 슬픈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신문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한때 온 집안의 존경을 받던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고모는 우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왜 그러셨어요? 박 고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냐니 참 이상한 질문을 하는구나. 난 그저 내게 속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남편은 충격으로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고모한테 속한 거라니요? 그 집은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집이에요. 고모도 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박 고모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줘?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집은 원래 내 남편이 돈을 보태 지은 집이야. 그이가 죽었을 때 내 아버지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삼켜버렸지. 내가 얼마나 한을 품고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와 고모부는 땅을 살 때 돈을 같이 내셨을 뿐이에요.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고모는 몫을 다 받으셨잖아요. 직접 서명까지 하셨으면서 몫을 다 받아?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헐값이던 땅이 지금은 수십억짜리가 됐어.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 멸시당하고
너희들이 내가 피땀 흘려 가꾼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봐야만 했지. 나는 한이 맺혔어. 네가 빈털터리가 되는 꼴을 보고 싶을 만큼.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가 쓰러질까봐 그의 팔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김 형사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박 여사, 어떤 이유에서든 서류를 위조하고 재산을 편취한 것은 범죄입니다. 공범인 박순자와 김민수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왜 그들을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까? 박 고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돈을 줬지. 그놈은 빚에 시달렸고 내가 구해줬어. 나는 그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이야. 이 세상에 자기만의 가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형사 양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후회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평생을 증오 속에서 살아오다 결국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고모, 만약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제가 도왔을 거예요. 고모가 원하시는 게 뭐든 나눠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까지 해치셨어요? 왜 제가 집을 팔게 만들고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만드셨냐고요. 박고모는 메마르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너희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 나는 남편을 잃고 명예를 잃고 친척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어. 나는 그저 공평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공평함이라니 그 한 단어를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대가로 치른 걸까요? 김 형사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남편은 한 걸음 다가가 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가 무슨 짓을 했든 저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결국 저를 고모처럼 만들 뿐이니까요. 다만 고모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해쳐봤자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처음으로 박 고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단 몇 초 만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 한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마 김 형사님이 두 경찰관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설 때 저는 그녀의 깡마른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도끼와 함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오랫동안 증오 속에서 살아온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증오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녀가 연행된 후 방 안에는 깊은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어요, 여보. 아프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영아. 어릴 때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던 분인데 모든 게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를 삼키는 깊은 구덩이가 돼요. 고모는 복수를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결국 패배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당신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하영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빚진 거 없어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야죠. 나는 그냥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믿는 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경찰서를 나서는 길, 저녁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잊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해방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절 신문이 있고 일주일 뒤 모든 것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박 고모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되었고 민수와 박 여사도 죄를 인정하고 모든 계획을 자백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모든 것이 탐욕과 증오에서 시작되어 모두를 출구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따스한 햇살이 친정집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하는 마당을 뛰어다녔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차 아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웃고 말하고 더 이상 제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딸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지친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 2잔을 들고 나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약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을 생각하면 무너질 수 없었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진심과 후회가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영아. 당신에게 모든 걸 숨긴 것도,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이제야 깨달았어. 결혼은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거라는 걸.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의 손에서 따스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엄마의 직감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른다고. 아마도 운명은 여전히 우리 편이었나 봅니다. 모든 풍파를 겪고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예전 일은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작은 전파사라도 열어서 당신이랑 서아 곁에 있고 싶어. 더 이상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아.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의 엔지니어 경력은요? 더 이상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한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평화를 잃었잖아. 이제는 그저 평범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한결 성숙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난 당신을 응원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힘들겠지만 평안할 거예요. 오후에 저는 서아를 데리고 들판으로 연을 날리러 갔습니다. 연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높이 날아올랐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은 처음이야.
당신과 서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행복은 많은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봐요.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 살아계셨다면 오늘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텐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셨고 분명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이 더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니까요. 그 말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밭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와 남편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예전에 바쁘고 긴장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온화하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민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여. 그 녀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결국 박 고모한테 이용당한 거잖아. 녀석이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나중에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니까. 남편은 저를 보며 미소 짓더니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아무런 벽도 의심도 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만약 그날 내가 끈질기게 파고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남편은 저를 더 꽉 안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 나는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어. 하영아. 남은 인생 동안 아주 작은 것들로라도 두 사람에게 보답하며 살게.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보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곁에서 함께 우리 아이 잘 키워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사랑이란 평온한 날에 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함께 버텨주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당신에게 저는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은은한 아카시아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비가 갠 뒤 하늘은 더 맑아지고 고통 끝에 사람은 비로소 평온한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작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찬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인생이 때로 가혹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공평하다는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제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우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서아의 삶은 이제 평온합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남편은 낡은 나무 책상으로 작은 수리점을 만들어 정직한 전파사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 많고 의리 있는 부부라며 우리를 아껴주었고 하늘이 도와
큰일을 넘겼다고들 말합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고 아이의 아침밥 차리는 것을 돕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물을 끓이며 웃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8살이 되었고 더 이상 예전에 소심하던 아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머리를 묶고 책가방을 메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라고 씩씩하게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이 터지고 작은 행복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는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게 변했고 눈빛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서아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을 잘 돕는 착한 아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아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나긴 터널을 지나 되찾은 평온함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오늘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 판결이 나왔대.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고모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8년. 박 여사는 자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민수는 수사 협조로 감형받아서 5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고 마음속에 잠시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한때 가족이었고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이 그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걸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고모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오랜 원한 때문이었으니까. 만약 그때 부모님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증오해 우리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보, 용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제 뜻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아와 함께 툇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노란 달빛이 정원 가득 쏟아져 평화로운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제 품에 안겨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이 없게 할 거예요. 저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딸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서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는 우리 딸이 커서 인생이 어떻든 간에 그저 착하게만 살면 모든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풍파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과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판단하기보다 귀 기울이는 법을,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아침이 오면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봉사단에 가입해 매달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나눠주다가 낯익은 얼굴의 야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아들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눈물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복수보다 더 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남편은 낡은 대문을 수리했고 저는 현관 앞에 분꽃 화분을 놓았습니다. 서아가 달려와 서툰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세요. 우리 집이에요. 저는 웃으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집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멈추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사람의 온기만 남는 거겠죠, 여보. 남편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응.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또 한 번 당신과 함께 모든 폭풍우를 헤쳐나가고 싶어. 가을바람이 아카시아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서아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나를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영혼의 평온함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가족의 여정이 여기서 눈물이 아닌 용서와 선한 마음의 빛과 선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평안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소나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하늘은 더 맑아지고 우리 마음도 더 평온해집니다. 하영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모든 시련은 결국 평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용서만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랑만이 행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배신과 오해, 상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원망하기보다 차분히 선한 것을 믿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고 모든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며 모든 실수는 우리 곁에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를 잡아주는 손길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너그러움을 안다면 인생이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평안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선하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